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설득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의 책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설득이 우리 일상에서 참 유용한 대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의 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문고전 설득의 심리학 문득 장서윤, 유이스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책인 설득의 심리학은 로버트 치얼디니 저자입니다. 그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석좌 교수이자 설득의 심리와 관련해 IBM, 메이오 클리닉 등 주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유명 강사입니다. 독일계 미국인들이 세운 도시에서 자란 성장 배경 덕분에 복잡다단한 사회적 영향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은 현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심리학적 현상들과 관련하여 진정한 설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단순히 기업적인 비즈니스 설득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런 비즈니스적 설득만이 들어있는 책이 아닌 일상생활 속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설득의 기술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8가지 원리와 그에 맞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설득의 기술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결국 입소문을 타고 시즌3까지 출판된 이 시대 자기계발서의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3가지 시리즈 중 그 시작인 설득의 심리학 1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본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적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는 총 10개의 설득의 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저희는 그중 5개의 원리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한번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되어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일단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입장을 취하면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기존의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베팅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물론 저희는 경마장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겠지만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마장에서 한 사람이 3번 말에게 돈을 베팅했다면 순간적으로 3번 말이 이길 거라는 신뢰도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3번 말이 100% 이길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3번 말이 이길 거라는 신뢰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예시로 이해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먼저 대표적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위적인 웃음소리에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실제로 이 웃음소리를 영상에 삽입하면 웃음소리를 넣지 않은 것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더 많이 웃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예시를 해석하면 내가 부정적이라고 느껴도 다수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면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사회적 실험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 신뢰도는 올라간다는 현상이 바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제노비스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노비스 사건은 1964년 3월 13일 뉴욕 퀸스주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강간살해 당한 것으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을 시도하여 결국 여성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방관 사건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다수의 침묵이 불러낸 방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는 호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특히나 더 저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배경에 5가지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매력적인 외모, 대표적으로는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특성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달라 보이게 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유사성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확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세 번째로는 칭찬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좋아하게 되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현상인 거죠. 네 번째로는 잦은 접촉과 협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호감을 느끼고 자주 노출될수록 호감을 느낍니다. 또한 공동의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할 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상인데요.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광고주나 정치가들이 자신이나 자사 제품을 긍정적인 것들과 관련지어 연상작용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려는 경향을 띤 공공적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는 권위의 원칙입니다. 먼저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복 차림의 권위자가 피험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하고 명령까지 서슴지 않자 피험자들은 고통을 보면서도 권위자인 연구자에게 반항하지 않고 계속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권위에 굴복하는 존재이며 권위에 굴복하게 되면 최소한의 도덕성 또한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이 재력, 사회적 지위, 복장, 자동차 등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지름길 원칙 사수 방법입니다. 상황을 철저히 분석할 만한 의지나 시간, 에너지나 인지적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단서나 전문가의 말이나 정보들만 참고해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약품을 고를 때도 전문가의 말만 믿고 복용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취득한다면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논리의 정보라면 부당 이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으로 제노비스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나왔던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방관자에 대한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와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이 사건을 접한 후에 방관이 이렇게 무서운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 목격자를 제가 시청해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니 제노비스 사건이 더 깊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의 라디오를 청취한 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이 목격자라는 영화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때까지 소개한 원칙 중 권위의 원칙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든 전기 충격의 실험의 예시에서 피험자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권위자에게 굴복했다는 것이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원칙으로부터 역사 속 시민 백성들이 왕을 섬겼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왕을 섬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군사력이다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왕을 제외한 모두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왕은 곧바로 권위자가 아닌 약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왕을 섬겼고 심지어는 높은 충성심을 가진 신하들이 생긴 것도 이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책을 읽은 후 설득의 기술이 사용된 일상생활의 예시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을 강타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 씨의 자백입니다. 최장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총 12번의 사건이 있었으며 모두 해결되지 못하여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 한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 씨의 DNA를 발견하였고 이후 프로파일링 수사에 도입하였습니다. 수십 명의 프로파일러들은 이춘재에게 설득과 압박을 반복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춘재는 자백하였습니다. 이런 수사에도 설득의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설득의 심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로버트 치얼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소개는 마쳤는데요. 로버트 치얼디니는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반대로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경영 마케팅과 관련된 딱딱한 책으로만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말과 행동을 분석하며 정리해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설득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득의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